지금부터는 7월 둘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월요일 이제 7월 11일 날은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 10일 화요일 날은 독일에서 7월 이제 ZEW라는 곳에서 발표하는 그 경기 전망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펙에서 원유 시장 보고서를 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이제 이 시간에 많이 다뤘던 내용이죠. 퇴직연금 네. 디폴트 옵션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7월 13일 날은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중요하네요. 예, 같은 날에 연준에서 베이지부 예. 경제활동 동향 보고서가 네. 발표가 되고 중국에서 6월달 수출입 통계 발표되고요. 한국은행이 이제 금통위가 네.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중요한 일정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네. 방문을 하는데 16일까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4일 날은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고요. JP모건이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고 7월 15일 금요일 날은 중국의 6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가 발표되고 또 GDP 성장률도 네.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6월달 소매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같은 날 7월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도 뭐 일정들이 참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좀 유의해야 될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역시 7월 13일이 제일 메인 이벤트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날 미국의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사실 이제 우리가 지난달에 악몽을 꿨던 게 이 물가지수 때문인데 네.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일단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국제유가를 또 흔들 수 있는 변수죠. 바이든 대통령이 예. 사우디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일단 증산을 요청을 할 거는 같은데 사우디가 좀 이걸 받아들일지 왕세자가 예. 이게 좀 관건인데 지금 서로 사이가 되게 안 좋잖아요, 미국하고. 네. 그래서 일단 방문은 하는데 결과는 어떨지는 우리가 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외로는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예.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11개월 만에 드디어 선행 지수가 돌렸어요. 근데 이제 좋은 쪽으로. 네, 좋은 쪽으로 11개월 내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이제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도 터닝을 한번 할 수 있을지는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중국의 주요 지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GDP에다가 중국이 경기 부양을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표들이 6월 달에 좀 반응을 좀 했을지 왜냐하면 5월 달까지는 너무 안 좋았는데 6월부터 상해시 봉쇄를 풀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표가 좀 확인될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제일 중요한데 네. 뭐 그동안에 뭐 원유를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게 좀 반영이 돼 가지고 5월 물가보다는 5월에 8.6% 올라가지고 이제 상당히 네, 충격이었는데 안 좋죠. 예. 그것보다는 살짝 꺾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나오는데 어떤가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나오는 전망만 보면은 일단 전월 대비해서 그래도 전월 대비입니다. 1% 더 오를 걸로 네. 일단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5월 달에 그러니까 5월 달 물가 지표가 피크아웃은 아니고 예. 이번 6월 물가가 이제 고점 아닐까라는 게 이제 시장의 좀 중론인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6월 달에 국제유가도 좀 빠지고 거기다 농산물 가격도 엄청 떨어졌잖아요. 실제로 5월 이후로 에너지 가격이 13.4% 떨어졌고요. 산업금속이 17.4%, 예. 농축산물이라 그러죠. 농산물 가격. 이게 16.7%나 급락을 했어요. 이런 면으로 보면 6월 달에는 좀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들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월 초부터 좀 빠졌으면 확실히 반영이 됐을 텐데 월 말이다 보니까 그래서 월 평균가 기준으로 하면 휘발유 가격이 11.2% 올랐대요. 일단 6월 달에. 그 전년 대비예요. 네, 전년 대비해서. 예. 예, 그리고 국제 유가도 평균가 기준으로는 4.2% 정도 네. 올랐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국엔 유가가 월말엔 빠졌지만 이 월 중까지는 올랐기 때문에 평균 가격으로는 좀 오른 걸로 나오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이번 6월 물가지수는 어쨌든 5월보다는 더 올라갔을 수도 있다. 예. 뭐 조금이라도 예,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예. 전월보다는 올라도 전년 대비 한 8.6보다는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전망도 제가 찾아보니까 일단은 8.8 정도로 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시장은 그 정도까지는. 근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 내용이 나온다고 해도 너무 놀라실 필요 없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평균값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더 높게 나올 수는 있는데 분명한 건 6월 말부터 꺾였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7월에 더 꺾이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7월 물가에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그 물가지수가 만약에 이번 주에 발표가 되고 나면 아 이젠 진짜 피크아웃일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 5월 데이터는 너무 놀래버렸죠. 이게 생각보다 너무 세버리니까 놀랬는데 6월에는 어느 정도 올라갈 걸 또 이미 시장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본다라면 좀 6월이 인플레 고점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거기다가 긍정적인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임대료 상승폭이 꺾이고 있대요. 주거비가 예. 실제적으로 꺾이고 있고 전월 대비해서 지금 2.9% 하락을 했대요. 아. 예. 그리고 서비스 물가도 좀 꺾인다는 이야기네요. 항공 요금도 7월부터는 항공 요금도 이제 전월 대비해서 꺾인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고차 가격 지수도 요즘에 조금씩 네. 꺾이는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6월이 좀 마지막 인플레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침체 우려가 생기다 보니까 그 주가들이 이제 이미 반영을 한 셈이지 않습니까? 네. 많이 내렸고 부러진 셈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완화가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내년에는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이런 기대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긴축이 완화되는 조짐이 좀 나온다 하반기 하면은 오히려 주가는 또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긴축이나 경기 침체에 이미 다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부터 주가는 내년을 또 반영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의 예상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는 어쨌든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9월 이후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가 이제 꺾이는 거죠. 그래서 11월, 12월에는 0.25 네. 베이비 스텝으로 가고 내년에는 이제 계속 베이비 스텝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 동결이거든요. 일단 시장이 예상하는 건. 근데 이제 블러드 총재도 얘기를 했지만 미리 또 어쨌든 바짝 올려놓고 내년엔 금리 인하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도 바꿨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선 금리 인하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확실히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은 충분히 좀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통화 정책이 지금보다 완화될 것을 많이 네.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약에 그 금리가 만약에 속도 자체가 둔화되면 이는 당연히 성장주한테는 되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이렇게 꺾이서 침체로 가게 되고 디플레 요즘에 또 디플레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네, 좀 오보긴 한데. 너무 빠른데. 네, 근데 그런 얘기도 나와요. 내년엔 디플레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성장주한테 이건 좋은 그림이죠, 사실. 예.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만약에 긴축이 좀 완화되는 시그널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지만 긴축 완화 시그널이 정말로 나온다면 결국엔 성장주한테 좋고 그렇지만 성장주의 주가의 변곡점은 저는 결국 국제 유가 같아요. 유가가 확실히 꺾여야 됩니다. 꺾여야 인상 속도가 확실히 완화되니까 그래서 저는 9월 달이 좀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7, 8월까지는요. 그 여름 그때 이제 한참 휴가 네. 시즌이잖아요. 네. 드라이빙 시즌이라서 국제 유가가 수요가 살아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 휘발유 수요가 살아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거기다가 7, 8월에 허리케인이 많이 온대요. 예. 그럼 이제 그 멕시코만에서 허리케인 올라오면 거기 정유 공장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계절적 변수가 있네요. 네, 그때 9월에 진짜로 하향 조정이 시작이 되면 그게 확인이 되면 성장주한테는 이제 확실한 모멘텀이 되니까 8월까지는 한번 흐름을 보시고 9월에 진짜 유가 꺾이는지까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 77조, 영업이익 14조. 이게 당초 예상보다 좀 떨어졌는데 또 시장 평가는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참 징크스가 항상 있지만 이상하게 영업이익 기대치보다 못 미치면 주가 올라가고 예. 너무 잘 나오면 또 빠져버리는 이상한 징크스가 있는데 어쨌든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14.7조를 예상했는데 14조 나왔으니까 예. 약간 이제 어닝 쇼크가 일부 나왔지만 그래도 14조 원 정도를 유지했다는 게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고 내용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그 생각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도체는 선전할 것 같고 네. 모바일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이미 하고 있었죠. 그래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한 17% 감소한 걸로 아마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좀 했던 것 같고 서버 쪽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모바일 PC가 좀 안 좋고 서버는 좋았던 예상대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반등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런 안 좋은 환경에서도 14조 원이라는 체력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는 막 침체로 가는데도 14조 원이면 1년에 어쨌든 여기서 살을 곱하면 한 50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에요. 네. 전 세계적으로는 영업이익 50조 1년에 내는 회사 거의 없습니다.
몇 개 없어요. 사실 찾아보시면. 그렇죠. 대단하죠. 네,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1년에 연간 50조니까. 50조 이상이죠. 네, 50조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레벨은 여전히 높구나. 그러니까 성장은 둔화된다고 해도 근데 지금 실적을 보면요. 3분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4분기가 좀 꺾여요. 네. 근데 주가의 반영은 이미 하고 있었죠, 사실은. 네. 4분기까지 안 좋을 거를. 그러니까 오만전자가 그거죠. 네, 반영한 미리 거죠. 반영을 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래서 내년을 봐요. 내년 반도체 어떨 거냐. 아.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올해 4분기 안 좋은 거 이제 다 하니까. 근데 지금 공급 조절 얘기가 계속 나와요. 마이크론은 내년에 설비 투자 줄이겠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발표했죠. 예. 그러니까 이번 달 28일 날 삼성전자가 이제 확정 실적 발표하거든요. 네. 그때가 중요해요. 삼성전자 뭐 CEO나 누가 나와서 마이크론과 비슷한 얘기를 하면 삼성전자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공급 조절하겠다. 예. 그럼 내년 업황이 빠르게 터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내년에 공급이 늘어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이게 장비 공급이 여전히 안 된대요. 사실 뭐 파운드리도 비슷하겠지만 메모리 쪽이 점점 미세 공정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점점 어렵다. 그걸 맞춰주는 장비도 반입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잖아요, 문제는. 근데 내년에는 수요가 좋아질 수 있는 게 일단 중국 스마트폰이 그래도 내년에 좋아지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인텔 신규 CPU가 어쨌든 뭐 나온다 말은 많은데 내년에 나온다고는 하니까. DDR5. 네, DDR5 올해 가을에 나온다 그랬거든요. 네. 이게 내년 2분기로 연기됐어요. 그래서 그런 수요도 지금보다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공급 줄고 수요 증가할 거다. 이게 이제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예측치가. 예.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발표 후에 주가가 좀 반등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주는 요즘 뭐 노조 파업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도 또 반도체 수급이 개선된다 해가지고 뭐 약간 상대적으로 강세에 있는데 중장기적인 전망은 어떻습니까?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삼성증권의 이문영 연구원님이 요 파업과 관련해서도 그 보고서에 잠깐 썼더라고요. 지난 3년간 파업은 없었고요, 사실 없었고 파업이 발생을 해도 아마 부분 파업으로 가기 때문에 생산 차질 영향은 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좀 보고 있고 이거보다 중요한 게 반도체 수급이래요. 근데 예. 반도체 수급이 요즘에 개선된다라는 뉴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반도체 수급 정상화되면서 생산량은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재고가 너무 낮대요. 정상 재고가 보통 70일에서 80일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현대차가 7.4일, 네. 그 다음에 기아가 13.9일밖에 안 되나 봐요. 재고가. 너무 낮은 거죠. 그리고 또 좋은 게 원자재 가격이 피크아웃을 치면 자동차도 다 뭐 철강이나 원재료로 만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용 부담도 완화될 수 있고 제일 이제 우려하는 게 독일의 디젤 차량 배기가스. 요 조사가 한번 있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아직 결론은 안 났거든요. 독일 검찰도 그렇고 현대차도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다만 그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안 좋게 나온다 해도 디젤 차량은 이제는 점점 사양 산업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예. 선호도가 점점 떨어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판매 비중 중에 디젤은 10%밖에 지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예, 지금 현재까지 많이 빠졌네. 예,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전동화 쪽으로 다 가니까 그래서 결론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의회가 원전을 이제 그린 에너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러다 보면 이제 국내 원전에 뭐 유럽을 포함한 수출 가능성이 네. 많이 높아지고 뭐 덕분에 이제 원전주들이 목요일인가요? 많이 네, 급등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그 뒤에 다시 좀 뭐 조정을 받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중장기적 전망 뭐 괜찮다고 봐도 됩니까?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이번 그린 에너지 텍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을 일단 어쨌든 통과를 시켰고 유럽 의회가. 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차가 EU 이사회가 있어요. 네. 여기서 최종적으로 승인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 절차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반대만 안 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 이게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상 됐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예. 좀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결국 원자력이 여기 원자력 천연가스가 들어갔다는 건 지금 앞으로 이 그린 에너지 산업을 키울 텐데 원자력과 천연가스에 대한 자금 조달이 되게 쉬워져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또 잘하는 네. 분야 아니에요, 둘 다. 네. 그리고 체코나 이게 특히 동유럽 국가들 있죠. 폴란드 같은 데서 원자력 발전을 되게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들 국가도 채권 조달,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쉬워집니다. 저리로 조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체코가 원전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고금리보다 이제 저금리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친환경이니까. 친환경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분위기 자체는 네. 확실히 우호적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그 K 텍소노미에는
이 그 원전이 아직 포함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조만간 또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원전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원자력 발전 산업은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다만 주가들이 그걸 또 선반영해가지고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꼭 그 적정 가치는 좀 잘 평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실적 반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주가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그런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좀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경기 전망도 엇갈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뭐 긴축 사이클도 어떻게 될지 좀 헷갈리다 보니까 막 업종별로 희비가 네. 하루가 다르게 이제 뭐 바뀌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번 주 증시 정도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은 어느 쪽일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분명한 거는 지금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고물가가 조금씩 꺾여가는 게 보이고요. 금리도 높기만 했다 조금씩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의 방향은 보이니까 그런 쪽에서 억눌렸던 기업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오르고 유가 오르면서 피해봤던 기업들이 좀 반격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움직였던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나 인터넷 게임, 바이오였는데 엔터주들 좀 강했죠. 그러면 아직 안 간 게 뭐가 있을까? 그걸 한번 찾아보니까 일단은 저는 증권업종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기에 증권주가 별로 안 좋잖아요. 채권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채권 평가손을 많이 입어요.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은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채권 평가액이 생기니까 워낙 또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래서 증권업종도 한번 볼만하고, 그다음에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오르면 제일 피해를 보는 업종이 석유화학 기업들입니다. 예. 유가가 떨어지면 반대로 원재료 비용이 떨어지니까 이 대표적인 게 또 건설주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재비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석유화학이나 이쪽도 괜찮고, 또 한 가지가 음식료 업종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농산물 가격이 이제 꺾이거든요. 네. 꺾이면 당연히 원재료 비용은 떨어지는데 이미 판매 단가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이 마진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제 이번 주에 좀 주목하실 아이디어는 이런 좀 환경 변화에 있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주가가 아직 못 오른 그런 섹터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성장주들은 어떤가요? 성장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성장주들이 지난주에 한번 또 움직여 버렸기 때문에 네. 너무 또 뒤늦게 쫓아가시면 네. 이게 왜냐하면 아직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 한 단계 더 또 조정을 받을 때, 그럴 때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이게 이번 주에 도입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금 보장형에 묶인 자금이 뭐 92조란 네. 말도 있고 뭐 100조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요것들이 좀 이제 말하자면 잠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네. 주목들 합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이게 당장 아니고 한 두어 달 지나서 뭐 한 10월경 돼야 네. 좀 효과가 있다 뭐 그러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7월 10일부터 시행은 되는데 본격적으로 아마 이제 이게 그 오픈이 되는 거는 10월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10월 중에 그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요거와 관련된 이제 상품을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여러 가지 펀드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10월경에 이게 나온다고 하니까 상품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는 10월부터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어쨌든 7월 10일부터는 시행은 된다. 네. 그래서 길은 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이제 도입이 되면 어쨌든 이 자금들이 원금 보장에 묶인 게 지금 92조니까 요만큼의 자금들이 일단 주식시장으로 뭐 다는 안 들어오더라도 네. 어느 정도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물론 두고 봐야 되겠지만, 국내 퇴직연금 수익률이 1에서 2%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원금만 거의 보존을 해주는 건데 물가 상승률에 좀 못 미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도입이 되면 어쨌든 주식시장 흐름에서는 네. 수급 유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주식 시장에 이제 자금 수급을 보면은 뭐 고객 예탁금도 좀 줄고 있고 네. 신용융자도 좀 줄어드는 추세에서 상당히 자금이 좀 뭐랄까 안 좋았는데, 좋았죠. 요게 이제 약간 중장기적 호재로는 볼 수 있겠네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요즘에 뭐 기관 투자들의 역할이 너무 위축돼 있잖아요. 뭐 네. 돈이 없으니까 사실은. 근데 기관 자금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좀 창구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연불리의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은 이제 로봇 관련된 또 보고서인데, 아마 로봇도 관심들이 워낙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IBK 투자증권의 김태현, 이상현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고, 이게 사실 두 번째 자료예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미스터 로봇이라는 자료가 2월 7일 날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여기서 소개했던 게 소개했죠. 예, 예. 그 두 번째 이제 자료라고 보시면 후속 자료고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제 로봇의 그 메커니즘이 있대요. 인지 판단 구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로봇이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상황을 인지를 해요. 인지를 한 다음에 그 인공지능 이제 사람의 뇌에 해당하죠. 인지한 다음에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행동을 하면 뇌가 지시를 내리죠. 우리 손에 내리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로봇은 어쨌든 이제 그 모터가 있어요. 이쪽에. 모터가 달려가지고 이 지시 내리는 걸 그대로 따라서 이제 조절을 해서 뭐 물건도 옮기고 사람도 대응도 해주고 약간 이제 이 세 가지 기능을 로봇의 메커니즘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 로봇 인지 쪽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센서입니다. 센서가 있어야 이거 상황을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봇 센서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 로봇 센서가 요즘엔 스마트 센서까지 있어가지고 아예 이 중앙 처리 장치가 어떤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데까지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인공지능이 발달해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센서 산업은 우리나라가 좀 약해요. 일본, 미국, 유럽의 그 반도체 회사들 있죠. 뭐 NXP 아시죠? 이런 회사라든가 뭐 인피니언, NXP를 삼성전자가 전에 뭐 인수한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근데 이런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이제 판단, 이제 머리로 판단하는 거죠.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로봇 모션을 제어하는,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미리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센서가 딱 작용해서 뭐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이제 그 머릿속에 입력을 먼저 해놓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해라. 주로 이거는 뭐냐면 제조용 로봇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형태에서 여기로 옮겨라. 좀 단순하네요. 단순한. 그게 로봇 모션 제어고 두 번째가 알고리즘,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각 상황에 맞게 인공지능을 해가지고 변수에 맞게 이제 로봇이 대응을 하는 건데 이건 주로 서비스 로봇이죠. 그러니까 서비스 로봇은 주로 사람하고 밀접하잖아요. 조금 수준이 높다고 높은 봐야 거예요.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판단하는 건 로봇 모션 제어,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동반한 인공지능.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마지막으로 구동입니다. 구동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 명령을 내려서 직접 이제 구동해서 이제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로봇 팔 같은 거예요. 로봇 팔을 이용해서 여기에 이제 모터를 넣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데이터를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이 두 가지래요. 요거까지만 아시면 될 거예요. 서버 모터랑 감속기라고 합니다. 서버 모터가 뭐냐면 이게 이제 모터는 모터인데 서버가 추종한다, 따른다는 의미로 하위 개념이죠. 하위 개념이죠. 이제 모터를 이제 약간 이제 조절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모터에 알고리즘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모터가 그냥 단순하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을 통해서 또 센서랑 약간 좀 결합을 해가지고 이 센서가 엔코더라고 또 하더라고요. 약간 속도 조절해 주는 거예요. 미세하게. 그럼 굉장히 정교하게 막 물건을 집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물건을 이렇게 집을 수 있게 해주는 그거고. 근데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게 감속기가 필요해야 돼요. 왜냐하면 감속기가 없으면 로봇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해버리는 충돌하겠네요. 그래서 요게 우리 그 인간의 관절 역할 있죠. 이 속도를 떨어뜨려 준대요. 이 감속기가.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까지 해서 로봇 이 시스템이 구성이 돼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서버 모터랑 이 감속기는 또 만드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기업들은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만 그냥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그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선 SPG, 해성 TPC, 우림 PTS, 포메탈, RS 오토메이션, 아진 엑스텍, 로보티즈 요 기업들은 이제 보고서에 분석이 돼 있고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은 주로 일본 기업들까지 분석돼 있으니까 한번 로봇 기업들 두 번째 시리즈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약세장 속에 수시로 반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을 확보하거나 또 포트폴리오 조정의 기회로 삼는다면 어려운 장을 버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블리의 비밀로또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미선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